지은은 숨을 참으며 가슴팍에 걸린 낡은 은색 목걸이를 꽉 쥐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닳고 다른 펜던트에는 독수리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생전에 이 독수리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목걸이의 차가운 금속 감촉은 그녀에게 불안함 속에서도 작은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얼마 전 그녀는 빚쟁이들을 피해 간신히 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허름한 옷차림에 떨리는 손으로 빵 하나를 들고 있었다. 계산을 하려 했지만 지갑이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는 미안해요. 다음에 꼭 갚을게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무시하며 지나갔지만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지갑에서 얼마 남지 않은 돈을 꺼내 할머니의 빵값을 대신 계산해 주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연신 손을 잡았고 지은은 그 순간 오랜만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친절은 그녀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그녀의 순수한 품성을 엿볼 수 있는 빛나는 순간이었다. 지은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똑똑똑 소리는 멈췄다. 대신 현관문 손잡이를 거칠게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온몸의 힘을 쥐어짜 문을 잠근 채 창문을 통해 비상 탈출을 시도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호흡은 가빠졌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이렇게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절망의 순간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독수리 목걸이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지은 지은은 낡은 옥탑방 창문을 간신히 넘어섰다. 그녀의 몸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 부근을 짓누르는 통증은 한층 더 강해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쫓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있었다. 지은아, 어디 숨었어? 네 아빠가 빌린 돈 네가 갚아야 할 거 아냐. 잔인한 외침에 지은은 공포에 질려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이 아픈 것도 잊은 채 무작정 골목을 질주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은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녀의 뒤로는 빚쟁이들의 거친 숨소리와 욕설이 따라왔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호흡은 가빠졌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그녀에게 이 모든 상황은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의 고통이었다. 이제 끝인가? 지은은 빗물이 섞인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눈을 비췄다. 번화한 대로변에 멈춰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보였다. 그녀는 순간 일주일 전 편의점에서 만났던 친구가 자신을 데리러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떠올렸다. 친구 차인가? 지은은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그 차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짜 그 차를 향해 달려갔다. 뒤에서 빚쟁이들이 잡아 저기 있어 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간신히 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몸을 숨겼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차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빚쟁이들은 그녀가 사라진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지은은 그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비로소 긴장을 풀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죠?
지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목소리는 차의 뒷좌석에 앉아있는 남자에게서 흘러나왔다. 그는 깔끔한 수트를 입고 있었고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늦은 밤 갑자기 자신의 채 올라탄 낯선 여자에게 놀란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이름은 강준혁, 강준휴. 국내 굴지의 IT 기업 유니콘테크의 젊은 CEO였다. 준혁은 옆자리에 놓인 서류를 정리하며 지은을 훑어보았다. 젖은 머리카락 낡은 옷, 그리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 그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차 밖으로 내쫓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이내 차창 너머로 자신들의 차 주변을 서성이는 거친 남자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험악한 인상에 온몸에 문신을 한 전형적인 사채업자들로 보였다. 준혁은 그들의 시선이 차에 머무른 것을 느꼈고 곧 상황을 짐작했다. 지은은 준혁의 날카로운 시선에 다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 라고 말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운전석으로 몸을 돌리더니 옆에 앉은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다. 갈블해.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은은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빚쟁이들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가 무심코 들어선 이 차가 그녀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가장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차가 단순히 그녀를 구원해줄 탈출구가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숨겨왔던 비밀을 풀어낼 열쇠를 쥔 남자의 차라는 것을. 그녀를 태운 차는 빗속을 뚫고 한참을 달렸다. 지은 은 뒷좌석에 웅크린 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를 쫓던 빚쟁이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차는 그녀가 평생 본 적 없는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고 있었다. 준휴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했고 그의 비서만이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빚쟁이들을 CCTV로 확인하며 안도하고 있었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건가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준혁은 그녀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일단 내 집으로. 그의 말에 지은은 다시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왜 자신을 데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살기 위해 뛰어들었던 이 차 안에서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한 것 같았다. 차는 거대한 철문이 달린 대저택 앞에 멈춰 섰다. 준혁은 먼저 차에서 내린 후 그녀에게 짧게 말했다. 내려. 지은은 그의 말에 순종적으로 따랐다. 젖은 몸으로 서 있는 그녀를 향해 준혁은 무심하게 말했다. 들어가서 씻고 쉬어. 내일 이야기하지. 지은은 그저 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준혁이 지정해준 방에 들어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푹신한 침대에 몸을 누였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안락함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불안함과 함께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남자에게 알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준혁은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넓은 공간에는 책으로 가득 찬 책장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준혁은 책상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말해봐. 당신은 누구고 왜 그들에게 쫓기는 거지? 지은은 망설였다. 하지만 준혁의 단호한 태도에 그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남긴 빚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자신의 신세에 대해. 준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은이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녀를 본 준혁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자신의 서랍에서 약통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걸 먹어. 지은은 놀랐다. 그녀가 앓고 있는 심장병 약이었다. 그것도 구하기 힘든 고가의 약이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삼켰다. 고통이 조금씩 가라앉자 그녀는 준혁에게 물었다. 아이, 이 약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죠? 준혁은 무심하게 답했다. 내 동생도 당신과 같은 병을 앓고 있었어. 그 약은 내 동생의 것이야. 지은은 준혁의 차가운 외모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준혁은 지은이 잠시 안정을 되찾자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은과 빚쟁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지은을 돕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준혁의 도움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준혁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대한 가문의 후계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독수리 목걸이가 준혁의 가문과 연결된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 지은, 이 강준혁, 강준휴의 저택에 머문 지도 벌써 며칠이 흘렀다. 그녀는 준혁의 도움으로 빚쟁이들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준혁은 그녀에게 집의 모든 공간을 허락했지만 그의 차갑고 무심한 태도는 여전히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준혁은 그녀의 곁을 맴돌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지만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동생과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동질감과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답답한 마음에 저택의 넓은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정원은 그녀가 살던 옥탑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녀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심장에 다시 한번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병 발작이었다. 그녀의 손에 쥐어있던 낡은 독수리 목걸이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다. 그녀가 바닥에 쓰러지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붙잡았다. 바로 준혁이었다. 그는 그녀의 상태를 보고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그때 그의 눈에 땅에 떨어진 목걸이가 들어왔다. 준혁은 목걸이를 주워 들었다. 목걸이에 새겨진 독수리 문양을 본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독수리 문양은 다름 아닌 준혁의 가문을 상징하는 가문의 문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준혁의 가문에 속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가문의 영혼이 담겨있는 문장이었다. 이 문장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목걸이에도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준혁은 지은이 자신의 가문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정원의 철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빚쟁이들이 지은을 찾기 위해 저택에 들이닥친 것이었다. 그들은 준혁이 지은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를 협박하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빚쟁이들의 우두머리는 험악한 표정으로 준혁을 향해 소리쳤다. 저 여자를 내놔. 그 여자가 우리 돈을 갚아야 해. 준혁은 빚쟁이들을 노려보았다. 지은은 공포에 질려 그의 등 뒤에 숨었다. 그녀는 준혁마저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준혁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을 잡은 그의 손은 따뜻했다. 빚쟁이들은 준혁을 향해 위협적인 몸짓을 취했다. 그들은 준혁의 차가운 눈빛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 순간 준혁은 지은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함께 그녀가 자신의 가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에게 닥쳐온 것이었다. 준혁, 준육의 저택 정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빚쟁이들의 우두머리는 거칠게 웃으며 준혁을 조롱했다. 재벌이라고 폼 잡더니 고작 계집에 하나도 못 지키는군. 그의 뒤에 서 있던 건장한 부하들은 지은을 향해 험악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은 준혁의 등 뒤에 숨어 온몸을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준혁을 향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가! 준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심한 사업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길들여지지 않은 독수리의 눈빛이었다. 빚쟁이들의 우두머리는 준혁의 위압적인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칼을 꺼내 들었다. 이게 어디서 겁을 줘. 그냥 곱게 저 계집에 넘기고 꺼져. 멍청한 도련님아. 그 순간 준혁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가문의 비밀 경호 훈련을 받으며 단련된 탁월한 싸움꾼이었다. 첫 번째 부하의 주먹을 가볍게 피한 그는 상대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두 번째 부하가 달려들자 그는 재빠르게 몸을 돌려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지은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가 알던 냉철하고 무뚝뚝한 남자는 사라지고 모든 동작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싸움의 전문가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준혁은 방심할 수 없었다. 상대는 여럿이었고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빚쟁이들의 우두머리는 준혁의 빈틈을 노려 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크윽! 준혁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피가 그의 하얀 셔츠를 붉게 물들였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안 돼요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눈앞에서 준혁이 상처를 입자 지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용기가 폭발했다. 그녀는 몸의 고통을 잊은 채 바닥에 떨어져 있던 단단한 돌멩이를 주워들었다. 그녀는 준혁의 옆구리를 찌른 우두머리를 향해 달려갔다. 이 사람한테 손대지 마.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돌멩이를 우두머리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돌멩이는 우두머리의 머리를 맞고 튕겨나갔다. 우두머리는 휘청거리며 비틀거렸다. 지은의 행동에 모두가 놀란 순간 준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두머리를 단숨에 제압했다. 그의 주먹은 정확하고 강력했다. 빚쟁이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준혁은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를 막으며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놀라움과 따뜻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지은은 그의 상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준혁은 피투성이가 된 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니, 네 덕분에 이겼어. 그리고 할 말이 있어.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독수리 목걸이를 주워 지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목걸이는 우리 가문의 문장이야. 내 어머니가 우리 가문의 딸이라는 증거지. 나는 강씨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고 네 어머니는 나에게 너를 부탁했어. 지은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준혁의 가문과 관련이 있었다니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숨어 지내야 했던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존재를 이용해 돈을 빌렸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숨겨왔던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바로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준혁이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다. 경찰은 빚쟁이들을 체포했다. 빚쟁이들의 우두머리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끝까지 발악했다. 이게 다 엘리민지 팀장님이 시킨 거란 말이야. 저 여자를 납치해서 강준혁 회장님한테 돈을 뜯어내라고 시켰단 말이야. 그의 외침에 지은과 준혁은 물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다.
빚쟁이들의 우두머리는 준혁의 경쟁사인 이민지 팀장에게 사주를 받아 이 모든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지은은 자신이 단순히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아니라 거대한 기업 간의 권력 다툼에 휘말린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준혁은 상처 입은 몸으로 지은을 꽉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의 따뜻한 품에서 지은은 비로소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고 빚쟁이들은 모두 연행되었다. 준혁, 준휴클은 옆구리에 상처를 지혈하며 지은 제이은을 꽉 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안도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강인함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것을 느꼈다. 준혁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것이 끝났어. 준혁은 지은을 이끌고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곧바로 그녀의 병원 예약을 잡고 그녀의 아버지가 진 빚을 모두 청산하라고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의 차갑던 눈빛은 이제 지은을 향한 깊은 연민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문과 관련된 모든 비밀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독수리 문장을 지켜왔어. 이 문장은 오직 순수한 혈통을 가진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증표지. 네 어머니는 내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우리 가문을 위기에서 구해준 분이야.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너를 부탁했어. 내가 너를 찾고 지켜줘야 한다고. 지은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평생을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불행이 사실은 거대한 가문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준혁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빚쟁이들을 사주했던 이민지, 리민지가 준혁에 의해 이사회에서 해고되었고 횡령 및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민지는 준혁의 경영권에 위협을 가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지은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악행은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왔다. 지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준혁은 지은을 최고의 심장 전문의에게 데려갔다. 지은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준혁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역경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고 고백했다.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 오직 돈과 권력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지.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 진정한 힘은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너는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줬어. 지은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혁이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와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지은은 더 이상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녀는 강준혁의 헌신적인 간호와 사랑 속에서 완벽하게 회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도망치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과 희망을 통해 다시 태어난 강인하고 밝은 여성이 되었다. 준혁은 지은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과 관련된 모든 비밀을 문서화하여 그녀에게 건네주었고 그녀의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재단을 설립했다. 지은 재단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네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네 삶의 모든 순간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지으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지은은 이제 지은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녀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쫓기는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준혁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그들의 사랑을 키워나갔다. 몇 년 후 지은은 준혁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녀는 여전히 지은 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그녀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준혁과 함께 지은 재단이 후원하는 병원 개소식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어린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도 언니처럼 씩씩하고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은은 소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당연하지. 너도 할 수 있어. 절대 희망을 잃지 마. 그녀의 목에는 더 이상 낡고 오래된 독수리 목걸이가 아닌 준혁이 선물한 아름다운 독수리 모양의 펜던트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삶의 상징이었다. 지은은 준혁과 함께 병원 옥상에 올라섰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잡고 멀리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녀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절망은 이제 모두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겨울을 이겨내고 핀 봄꽃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편지, 오늘 제가 들려드린 지은이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아마 여러분도 지수처럼 삶의 모퉁이에서 뜻하지 않은 시련과 마주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 속의 지수는 그 시련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걸음으로 삼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씨앗을 품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많은 영감과 감동이 담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깊은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축한 서울의 밤 공기를 가르는 것은 굵은 빗줄기 소리뿐이었다. 지은은 낡은 창문 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허름한 옥탑방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오는 이 작은 공간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지만 동시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감옥이기도 했다. 심장 부근을 짓누르는 희미한 통증과 함께 그녀의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그녀에게 이런 날씨는 특히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차가운 손을 가슴에 얹고 작게 기침을 했다. 덕덕덕.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지은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똑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마치 누군가 그녀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아버지, 지독한 도박 중독자였던 그가 남긴 빚 때문에 그녀는 늘 이렇게 어둠 속에 숨어 지내야 했다. 빚쟁이들은 틈만 나면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는 그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쉴 새 없이 도망쳐야 했다. 그녀의 팔에는
그들이 남긴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